4. 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은둔자의 외침 소리로 말미암아 그전까지는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던 두 가지 다른 장면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다.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은 쥐구멍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여러분이 읽게 될 죄인 공시대의 계단 위에서 벌어지게 될 일들이다. 첫 번째 장면의 목격자는 앞의 세 여인뿐이지만, 두 번째 장면의 목격자는 그레브 광장 위 죄인 공시대와 교수대 주변에 모여든 모든 군중이다.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그레브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그 전부터 죄인 공시대의 네 모퉁이에 경관 넷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에서 교수형은 아닐지라도 태형이나 귀를 자르는 형 등의 어떤 형벌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삽시간에 사람들이 불어나 주위를 에워싸인 경관들은 손에 든 곤봉과 말 궁둥이로 군중을 경계선 밖으로 밀어내며 주변을 정리해야만 했다. 그 시절 사람들은 형 집행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데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거리에 태우거나 지루해하는 기색 없이 죄인 공시대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죄인 공시대는 속이 비고 높이가 3m 정도 되는 정육면체의 석조로 된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진 건축물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다리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 평평한 장소가 나오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는 단단한 떡갈나무로 만든 수레바퀴 하나가 수평으로 놓여 있었다. 죄인을 무릎 꿇게 한 뒤 팔을 뒤로 돌려서 그 바퀴에 묶는 것이다. 그러면 죄인 공시대 안쪽에 감추어진 도르래 장치로 작동하는 축이 수평으로 자리 잡은 바퀴를 회전시키고, 묶여있는 죄인은 그 바퀴와 더불어 빙글빙글 돌면서 자신의 얼굴을 사방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 이른바 조리돌리기형이란 그런 것이었다.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레브 광장의 죄인 공시대는 중앙시장의 그것과는 달리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건축학적인 묘미가 전혀 없을 뿐더러 기념비적인 면모도 없다. 지붕이 이고 있는 철 십자가도 팔각형 탑 꼭대기도 없었으며, 지붕 가장자리를 받치고 있는 날씬한 원기둥들의 아칸서스 잎과 꽃장식 기둥머리도 없다. 수많은 괴물의 형상들로 이루어진 환상적인 처마도 없으며, 돌 속 깊숙이 오목색임된 섬세한 조각물도 없었다. 사면을 이루고 있는 풍부지만 석벽과 기둥 사이에 사암판 2장, 그 옆에 아무 장식도 없이 덩그러니 서 있는 초라한 돌 교수대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고디 건축물 애호가들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보잘것없는 광경이었으리라. 하긴 중시의 사람 좋은 구경꾼들은 대부분 건축물의 미학적 측면에 무관심하게 마련이었으니 죄인 공시대가 아름답거나 맑거나 그런 것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마침내 죄인들이 수레뒤에 묶인 채 공시대 앞에 다다랐다. 그가 죄인 공시대 위로 끌어올려져 수평으로 돌아가는 바퀴에 쇠사슬과 가죽끈으로 묶인 모습이 광장 어느 곳에서나 보이게 된 바로 그 순간, 웃음과 갈채 섞인 야유가 광장의 우레와 같이 퍼졌다. 그 죄수가 카지모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본 것이다. 정말 카지모도였다. 카지모도가 광장의 죄인 공시대에 나타난 것은 이상한 일처럼 보였다. 바로 전날 미치광이 축제의 교황으로 뽑혀 이집트 공작과 튀니지 임금과 갈리아 황제를 거느리고 위풍도 당당하게 들었었던 바로 그곳에서 오늘은 조리돌리기 형을 당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군중 속 어느 한 사람도, 심지어는 카지모도 자신조차도 하루아침에 교황에서 죄인으로 급전직하한 운명의 아이러니를 뚜렷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을 설명해 줄 만한 철학자 그랭고아르는 불행히도 군중 속에 있지 않았다. 마침내 국왕폐하의 직속 나팔수 미셸 루아레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뒤 파리 시장의 명령에 따라 판결문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읽기를 마친 뒤 그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수레 뒤로 물러났다. 카지모도는 태연한 자세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서 있었다. 세차고 견고한 결박이라는 표현 그대로 그의 몸은 가죽끈과 쇠사슬이 살속까지 파고들 정도로 단단히 묶여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는 감옥이나 죄수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전통으로 문명인이고 친절하며
인도적인 인종으로 알려진 프랑스 국민들은 여전히 수갑을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다. 여기서는 징역이나 단두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가지모도는 밀거나 끌고 당겨가며 자신을 형틀 위에 올려놓고 단단히 묶는 대로 얌전히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야만인이나 바보가 깜짝 놀랐을 때와 같은 표정밖에는 나타나 있지 않았다. 그가 귀머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눈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빙빙 돌아가는 바퀴 위에 무릎을 꿇게 해도 그대로 따랐다. 셔츠와 저고리를 허리띠 있는 곳까지 벗기는 손길에도 저항하지 않았으며 다시 가죽끈과 죬쇠로 꽁꽁 동여매는 것도 하는 대로 두고 보았다. 다만 이따금씩 거친 숨을 토해낼 뿐이었다. 마치 부죽간의 수레 끝에 매달려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송아지 같은 모습이었다. 저 멍청한 녀석 좀 봐. 상자 속에 갇힌 풍뎅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야. 장 프롤로가 친구 로뱅 푸스팽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당연히 가지모도의 뒤를 따라왔던 것이었다. 가지모도의 윗도리가 벗겨져 낙타 같은 가슴과 혹이 튀어나온 곱사등,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털이 덥수룩한 어깨가 나타나자 군중 속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들 즐거워하는 사이 작은 키에 퍽 단단해 보이는 최고의 제복을 입은 한 사나이가 형틀 위 죄인 옆으로 다가갔다. 그의 이름이 사람들 주위로 웅성거리며 퍼져나갔다. 그는 샤틀레 재판소 소속 고문관 피에라 토르트리였다. 그는 먼저 죄인 공시대의 한쪽 구석에 검은 모래시계 하나를 내려놓았다. 붉은 모래가 용기 위쪽에 가득 들어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두 가지 색으로 염색된 외투를 벗었는데 오른손에 날씬한 가죽 책찍이 들려 있었다. 채찍 끝에는 금속재의 갈퀴가 달린 하얗게 반짝거리는 데다 길게 짜여져 울퉁불퉁한 가죽끈이 몇 가닥 뻗어 있었다. 그는 왼손으로 오른팔 옷소매를 아무렇게나 걷어 올렸다. 그때 장 프롤로의 곱슬머리 금발이 군중 위로 솟아오르며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그는 로뱅 푸스팽의 목마를 타고 있었다. 모두들 가까이 와서 보십시오, 신사숙녀 여러분. 나의 형님이신 부추교님의 종직이 가지모도 선생이 이제 곧 실컷 두들겨 맞을 겁니다. 그 등은 둥근 지붕꼴이요, 다리는 비틀린 기둥의 괴상한 동양 건축물이 올시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하고 복소를 터뜨렸다. 특히 아이들과 아가씨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다. 이었고 고문관이 발을 한번 구르자 수레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다. 묶여있는 가지모도의 몸뚱이가 흔들렸다. 보기에도 흉측한 가지모도의 얼굴이 갑자기 당황스러운 표정이 일어나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다. 바퀴가 돌아가면서 가지모도의 불룩 솟은 등이 고문관 피에라의 앞으로 다가오자 그는 재빨리 손을 들어 내리쳤다. 가느다란 가죽 책찍은 몇 마리의 뱀처럼 공중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가련한 죄인의 어깨 위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가지모도는 잠시 잠에서 벌떡 일어나듯 펄쩍 뛰어올랐다. 그는 수레에 묶인 채로 몸을 뒤틀었다. 놀라움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은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한숨 한 번 쉬지 않고 옆구리를 벌에 쏘인 소처럼 뒤를 돌아다 보는가 하면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한 번씩 쳐다보거나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채찍질은 두 번, 세 번, 네 번 이어졌고 바퀴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내내 채찍질도 멈추지 않고 쏟아져 내렸다. 그의 몸에는 어느새 깊은 상처가 생기고 붉은 피가 배어나기 시작했다. 첫 줄기는 곱추의 거무스름한 어깨 위로 가느다란 실오라기처럼 흘러내렸다. 그 핏줄기 위로 채찍이 다시 춤을 추자 사람들 머리 위까지 핏방울이 흩날리는 것이었다. 가지모도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처음에 끌려올 때와 같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게 묶은 밧줄을 끊으려 했다. 눈이 번쩍이고 근육이 굳어지며 팔다리가 움츠러들고 가죽끈과 쇠사슬이 팽팽히 당겨지는 것이 구경꾼들 눈에도 보였다. 안간힘을 써서 벗어나려 했으나 그뿐. 오래된 재판소의 처형 도구는 삐걱거리기는 했으나 튼튼했다. 가지모도는 힘이 빠져 이내 단념해야 했다. 놀란 듯한 표정은 사라지고 비통함과 절망의 빛이 역력했다. 하나밖에 없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군 채 죽은 듯이 있었다. 그 뒤로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 어떤 것도 그를 움직이게 하지 못했다. 독충의 다리보다 날카롭게 바람을 가르던 가죽 채찍의 소리도, 참혹하게 흐르는 핏줄기도, 그럴수록 더욱 격렬하게 인정사정 없이 끓어오르는 고문관의 분노도, 그 어떤 것도
형 집행이 시작될 때부터 계단 옆에서 검정 옷을 입고 검은 말 위에 앉아있던 샤틀레 재판소 소속 경관은 마침내 흑단으로 만든 지팡이를 모래시계 쪽으로 썩 내밀었다. 고문관은 매질을 멈추었다. 바퀴도 멈추었다. 가지모도는 천천히 눈을 떴다. 조리돌리기 형이 끝난 것이다. 고문관의 조수 2명이 수영자의 피투성이 어깨를 씻어주고 무슨 기름 같은 것을 바르자 갈라진 상처가 곧 오므라들었다. 그러고는 신부들의 옷 비슷한 원주민들이 노란색 담요 같은 것을 어깨에 걸쳐주었다. 한편 피에라 토르토리는 선연료 새파랗게 물든 가죽 채찍을 돌바닥 위에 휘저 핏물을 떨어내고 있었다. 가지모도의 형벌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그는 이제부터 1시간 동안 사람들 앞에 전시되어야만 했다. 플로리앙 바르브디엔 배석 판사가 로베르 데스투빌의 판결에 정당하게 덧붙여 놓은 형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옛날 장 아모스 코메니우스의 생리학적, 심리학적 말장난, 즉 귀머거리는 부조리라고 했던 말을 새삼 빛나게 해줄 만한 광경이 연출되는 셈이었다. 그래서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어 놓고 남은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곱추를 널빤지 위에 묶어 놓은 채 그대로 두었다. 사회에서 하청민은 특히 중세 때는 집안에서의 어린애 같은 존재였다. 어린아이처럼 아는 것이 없고 도덕적으로나 지능적으로 미숙한 시기에 있는 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민중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척은함을 모른다. 알다시피 카지모도는 갖가지 그럴듯한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도 노트르담의 꼽추에 대해 그가 잘했다거나 불만을 터뜨릴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카지모도가 죄인 공시대에 나타났을 때 모인 사람들은 다들 기뻐했으며 가혹한 형벌을 받은 뒤의 처근한 모습조차도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정오심에 기름을 부어 사람들의 심술이 더욱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훌륭한 학자들이 습관적으로 말하듯 일단 사회적 제재라는 것이 충족되면 다음엔 구경꾼 한 사람 한 사람의 벌이 더해지는 것이다. 여기서도 재판소의 대형 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의 엄청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들은 다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카지모도를 정오하고 있었다. 그의 심술구점 때문에 또는 그가 추악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미워했던 것이다. 특히 그의 흉측한 생김새를 공경하는 목소리가 맹렬했다. 세상에나 가짜 그리스도 같은 면상 좀 봐. 한 여자가 소리쳤다.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악마야. 다른 여자도 소리쳤다. 꼴 좋구나. 풀이 잔뜩 죽은 쌍판대기로군. 어제는 미치광이 교황이라며 어시대더니. 세 번째 여자가 내까렸다. 그거 참 고소하다. 죄인 공시대에서 찡그린 꼴이라니. 교수도에서는 언제 그 꼴을 보여주리누? 한 노파가 말했다. 대체 언제쯤이나 그 커다란 종을 뒤집어 쓰고 지옥에 떨어질 거냐? 요 망할 놈의 종직이야. 저런 떼먹지 못한 놈이 삼종기도에 종을 울리다니 말도 안 돼. 세상에 저런 귀머거리 애꾸는 꼽추, 괴물, 도깨비. 임신한 여자의 애를 떨어뜨리려면 저 몰골만한 약도 없다니까? 이런 외침 뒤로 쟈앙디 물랭과 로뱅 푸스팽이 목청껏 옛날에 유행하던 노래를 불러 제쳤다. 악한에게는 교수형을, 추남에게는 화형을. 그 밖에도 수천 가지 욕설이 비오듯 쏟아지고 야유와 저주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여기저기서 돌멩이가 날아들기도 했다. 카지모도는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 눈은 밝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분노 섞인 말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그들의 표정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자기에게 날아오는 돌멩이와 킬킬대는 웃음소리의 이유도 알고 있었다. 그는 처음엔 잘 참고 견디었다. 그러나 고문관의 채찍에도 꿋꿋하게 견디던 참을성도 벌레들이 콕콕 찌르는 듯하는 군중의 공격에 차츰 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피카도르의 공격에는 피카도르는 말을 타고 창으로 소를 찔러 성나게 하는 투사를 말합니다. 피카도르의 공격에는 꿈쩍 않던 아스투리아스는 스페인 북부의 투이용 황소의 산지랍니다. 아스투리아스의 황소도 개떼와 리본 달린 짧은 투창의 공격에는 성을 내기 마련이다. 처음에 그는 위협하는 눈으로 사람들을 천천히 째려보았으나 그렇게 단단히 묶인 상태에서는 그가 아무리 사납게 쳐다본다 해도 상처를 파고드는 파리 같은 형편없는 인간들을 쫓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이번엔 힘겹게 몸부림을 쳐보았다. 그의 격렬한 몸부림은 널빤지 위 죄인 공시대의 다른 바퀴를 조금 더 삐걱거리게 했을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은 더욱 심해졌다. 이 가엾은 사나이는 야수의 사슬 목걸이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조용해졌다. 다만 때때로 세찬 분노의 한숨이 그의 가슴을 요동치게 할 뿐이었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시뻘개지지도 않았다. 수치가 무엇인지 알기에는 그는 사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연과는 지나치게 가까웠다. 또한 그 정도로 추악하게 생기고 보면 과연 치욕이란 걸 느끼기나 할까 의심스럽기도 했다. 노여움과 정오와 절망으로 말미암아 가지모드의 흉한 얼굴에는 먹구름이 뒤덮였으며 외눈박이 거인의 눈에선 수천 개의 번갯불이 번쩍번쩍 터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먹구름은 한 신부를 태운 나귀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잠시 거치는 것 같았다. 멀리서는 나귀와 신부를 보았을 때 가여운 이 죄인의 얼굴은 온화해졌다. 노여움으로 굳어졌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드러움과 너그러움, 그리고 무엇라 표현할 길 없는 애정이 듬뿍 담긴 미소가 떠올랐다. 신부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 그의 미소는 더욱 분명하고 뚜렷하고 환해졌다. 그것은 마치 다가오는 구세주를 맞이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카지모도 가까이 다가온 신부는 갑자기 눈을 내리 깔더니 되돌아서서 올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버렸다. 마치 창피스러운 하소연을 피하려는 듯이. 그리고 그런 몰골의 사나이가 자신을 알아보거나 인사하는 것을 원치 않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바로 부주교 클로드 프롤로 신부였다. 그가 가버리자 카지모도의 얼굴은 그전보다 더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얼굴에는 아직 미소가 남아있었으나 그것은 매우 진한 고통과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긴 것이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 적어도 1시간 반은 지났다. 그동안에도 카지모도는 멈출 줄 모르는 욕설과 학대와 조롱에 시달렸으며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다. 갑자기 그는 쇠사슬에 묶인 몸을 이전보다 더 격렬하게 뒤흔들며 몸부림쳤다. 어찌나 격렬했던지 그가 앉은 형틀이 무너질 듯 심하게 덜컹거렸다. 그리고 그때까지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어 사람의 소리라기보다는 사나운 개가 짖는 것 같은 소리로 외쳤다. 물 좀 줘. 그 소리는 군중의 아우성을 뒤덮을 정도로 컸다. 비명에 가까운 이 외침은 그러나 구경꾼들에게는 동정심은커녕 시시각각 커져나가는 즐거움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해둘 것이 있다. 파리 사람들은 한데 모여 무리를 짓게 되면 좀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와 같이 잔인하며 어리석어진다. 그 불황자들은 민중 속에서도 가장 혜택받지 못한 계층이다. 따라서 이 가엾은 죄인 주위에는 목이 탄다고 호소해도 비웃음 소리 말고는 어떤 동정의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하긴 이때 가지모도의 모습은 처근하다기보다는 기괴하고 묘했던 것도 사실이다. 새빨개진 얼굴에선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온통 피투성이였으며 분노와 고통으로 입에선 거품이 일고 있었던 데다 혀도 반이나 빠져나와 있었다. 이런 그의 모습은 기괴하기만 할 뿐 가엾기보다는 불쾌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구경꾼들 중에 남자든 여자든 자비로움과 친절함을 갖춘 누군가가 나서서 그에게 물 한 대접을 갖다 주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튼 죄인 공시대의 저주스러운 계단 주위에는 강한 수치와 불명예의 편견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으므로 제 아무리 친절한 사마리아인이라도 틀림없이 쫓겨나고 말았을 것이다. 잠시 뒤 카지모도는 절망적인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물을 달라고. 그러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이거라도 마시라 이 귀머거리야. 너에게 진 빚을 갚아주마. 로벤 푸스탱이 흙탕물에 젖은 갯솜을 그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 외쳤다. 한 여인이 그의 머리로 돌을 던졌다. 한밤중에 쓸데없이 종을 쳐서 남의 단잠을 깨운 대가다. 이거나 받아라. 야, 이 자식아, 너 또다시 노트르담 탑 위에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을 테냐? 어떤 불구자가 목발로 그를 때리려고 길길이 뛰면서 고함쳤다. 옛다, 이 그릇으로 물 실컷 떠먹어라. 한 사나이가 그의 가슴을 향해 깨진 쪽박을 집어던지며 계속 외쳤다. 니놈이 내 마누라 앞을 지나가는 바람에 기형아를 낳았다고. 우리 집 고양이도 발이 6개 달린 새끼를 낳았어. 한 노파가 그에게 기와장을 던지며 쇳소리를 질렀다. 물 좀 줘. 가지모도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였다.
순간 모여선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좌우로 비켜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사이로 독특한 옷차림의 한 여자가 나타났다. 금색 뿔이 달린 흰 염소 한 마리가 따라오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탬버린이 들려 있었다. 가지모도의 눈이 번쩍하고 빛났다. 그녀는 간밤에 자신이 납치하려 했던 바로 그 집시 처녀였다. 그런 난폭한 짓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가 벌을 받는 것은 그가 귀머거리이기 때문이었고 운 나쁘게도 귀머거리 판사에게 재판을 받은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구경꾼들처럼 무언가를 던지며 그녀가 자신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집시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왔다. 그는 노여움과 원통함으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할 수만 있다면 죄인 공시대를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고 싶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그의 눈에서 번개불이 나와 집시 처녀가 죄인 공시대 위까지 미쳐 올라오기도 전에 박 산산조각 나버렸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다문 채 가지모도에게 다가왔다. 그럴수록 그는 도망치고 싶어 몸부림을 쳤다. 그녀는 곧장 그에게로 다가가 말없이 허리띠에 매달린 물통을 풀어 그의 입술에 대주었다. 그 순간 분노로 그토록 활활 타고 있던 그의 눈 속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다. 눈물은 한참 전부터 절망으로 얼룩져 있던 그의 흉측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불행한 사나이가 난생 처음으로 흘린 눈물이었을 것이다.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느라 그는 물을 마시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녀는 안타깝고 초조했는지 입술을 삐죽거리며 쌩긋 웃으며 가지모도의 들쭉날쭉난 이빨이 드러나 보이는 입에 물병 주둥이를 바짝 대주었다. 그는 찔끔찔끔 물을 마셨다. 목이 타서 말라붙을 지경이었던 것이다.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가지모도는 자신의 금붉은 입술을 쭉 내밀었다. 아마도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녀의 손에 고맙다는 키스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가지모도에게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지난밤 그가 자신에게 했던 난폭함이 떠올랐는지 그녀는 어린아이가 짐승에게 물릴까 겁을 내듯 놀라며 재빨리 손을 감춰버리고 말았다. 겁에 질리고 놀라는 모습을 보며 가엾은 귀머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원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여자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밝고 귀엽고 순결하고 발랄한 동시에 연약하며 아름다운 아가씨가 더없이 비참하고 추악하고 심술궂은 사나이를 도우려는 마음에서 달려오는 장면은 그것이 어디가 되었건 가슴 뭉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죄인 공시대 위에서 이 광경은 그야말로 숭고했다. 죄인 공시대를 애워싼 사람들조차 감동하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군중은 훌륭하다 훌륭해 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때 자루 수녀는 쥐구멍의 채광창을 통해 죄인 공시대 위에 있던 집시 처녀를 발견하고는 치를 떨며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었다. 죽어버리라 저주스런 집시 계집, 요 망할 것. 6장 마지막 글입니다. 5. 과자 이야기의 끝. 에스메랄다는 어느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비틀거리며 죄인 공시대를 내려왔다. 쥐구멍에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는 은둔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집시 여자의 뒤를 쫓고 있었다. 당장 내려와 내려와. 아기를 훔쳐간 도둑년아. 얼마 안 가서 너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 말 테다. 자루 수녀가 또 시작이로군. 사람들이 중얼거렸다. 그저 중얼거렸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은둔자를 두려워했고 성스럽게 여기기까지 했으므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과는 웬만해서는 일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으려 했다. 어느덧 가지모도를 다시 끌고 갈 시간이 되었다. 그는 풀려났고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두 여자와 함께 되돌아오던 마예트는 그랑 다리 옆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그런데 왜 스타슈? 아까 그 과자는 어떻게 했니? 마예트의 물음에 아기가 대답했다. 엄마가 그 굴속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느닷없이 엄청나게 큰 개가 나타나서 과자를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먹어버렸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럼 그걸 너가 다 먹었단 말이야? 마예트가 놀라 되물었다. 내가 아니라 개가 먼저 깨물어 먹었다니까요? 못 먹게 말렸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먹어버린 거라고요? 아이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정말 엉뚱한 녀석이라구나. 마예트는 아이의 대답에 기막히 하면서도 싱글벙글 웃으며 귀엽다는 듯 머리를 마구 흥그러뜨렸다. 여봐요 우다르드. 이렇게 조그만 녀석이 벌써부터 샤를랑주에 있는 우리 과수원의 벗지를 혼자 몽땅 먹어치웠지 뭐예요? 이 아이 할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장차 대장군이 될 테니 두고 보라고요. 웨스타슈
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어서 가자꾸나 우리 대장.